XSFM입니다. I, D, W, K.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모이는 오프라인 행사 한 번 없이 국민의힘의 2차 경선이 끝났습니다. 시사 아저씨의 분석을 들어보는 2025년 노동절 주간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사실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걸 제가 자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보수정당을 포함한 소수정당의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관심은 별로 없으시지만. 그래서 우리 본인의 원과 다르게 덕질인이 극우정당 전문가가 됐죠. 덕질인은 당 이름을 보면 저거 어디에 있다가 누구한테 팔렸다가 싸움이 나서 다시 누구한테 팔린 그런 당이다. 이런 것을 바로 분석해냅니다. 마치 그 정당 전당포 아저씨 같아요. 예. 시사 씨한테도 예전에 이 진보 정당의 대선 문제에 대한 얘기를 논평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시사 씨가 리젝했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그랬나? 예. 중요하지 않다면서. 뭐 그래. 진보 신당이. 그 요즘에 진보 정당이 뭐지? 사회 대전환 연대회의 네. 거시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근데 녹색당은 이제 녹색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뭘 하는데 후보를 선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마 이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을 땐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다는 말만 무성하고 결정을 못한 상태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할 게 없지 않나? 그래서 그랬을 거고. 그래서 정의당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네. 당대표와 네. 전 민주노총위원장인 네. 당적이 없는 네. 한상균 전 위원장이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고 제가 이거를 다른 유튜브 방송 이런 데 가가지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저는 시위 현장에서 두 분을 이제 뭐 간간히 보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권영국, 한상균. 네. 네. 근데 시위 현장에서 뵐 때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 사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봤을 때는 두 분 다 참 좌충우돌하는 분이다. 그래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두 분 다 무슨 뭐 조직의 결정에 뭐 따르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갈 땐 가는 거고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고 두 사람 다 리더형이죠. 네, 잡혀갈 땐 잡혀가는 거고 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느낌은. 근데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한상균 위원장은 그 요즘 표현으로는 확실한 상남자 캐릭터다. 그래요? 확실한 상남자 캐릭터다. 표받기 힘든데 요즘은. 예,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뭐 하여튼 확실한 상남자 캐릭터. 아 그래요? 양보가 없다. 양복 입은 거 찾아보실 네? 수 있는 재주가 있으신 아니, 분은 찾아보십시오. 양보가 없다. 양보가. 양복이 없. 양복이 없는 게 양복은 양복 없대요? 아니 양복은 옷장에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양복 없대? 그러니까 스타일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은 예, 나는 얼큰한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다. 스타일이. 네네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아주 화끈하고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아주 화끈한 스타일. 화끈하고 그냥 뭐 생각 오래 하는 것보다는 좀 행동으로 먼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스타일. 근데요. 네, 그런 스타일에 가깝고 캐릭터 확실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위 현장에서는 좀 더 이제 의외로 섬세한 면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그거 이전에 본바탕이 확실하게 화끈하다. 예. 권영국 대표님은 시위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과단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고민과 생각이 깊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냥 밖에 잘 안 나갈 변호사 캐릭터인데 권영국 대표는 네. 네, 저는 그걸 이제 그 두 번의 총선 출마를 보면서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게
본인이 좋아서라는 생각이 1도 없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캐릭터 변화도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네. 권영국 대표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만약 권영국 대표님이랑 친구라면 권영국 대표님을 나는 잘 삐지게 할 수 있겠다. 잘 삐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섬세하다 그만큼. 섬세한 사람이다. 네, 그런 거리의 변호사지만 그런 느낌이 있다. 느낌이. 네.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그래서 이슈를 다룰 때 한상균 위원장님은 확실히 노동 이슈, 노동자, 투쟁, 그다음에 뭐 타협하지 않는 어떠한 그 투쟁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한 반면 그 사람은 그걸로 능력치를 쌓아 올린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중간에 있는 관리자였냐?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현장의 지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쌍차 출신이죠. 그럼요. 네. 저도 이제 2008년 이럴 때, 2008년 9년 이럴 때 이제 쌍차 많이 갔죠. 근데 그런 것도 그런데 원래 캐릭터 본바탕이 그 스타일이 원래 그랬다. 그런 것 같다. 그렇고. 근데 권영국 대표님은 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진보의 다양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우병 시위 이후에 고기를 잘 안 먹게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진보의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다. 네. 확실히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좀 있구나. 캐릭터 차 분명하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걸 같이 하기로 했으면은 이런 분위기 잘 살려가지고 저는 누가 이 대선 후보가 되든 이 시점에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누가 둘 중에 하나 뽑는 거잖아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좋겠다. 서로 이미지 보완도 되는 것 같고. 네. 같이 다니면 좋지 않습니까? 겹치지 않는 이미지니까. 네. 보완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흘려드렸을 수 있지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TV토론 메인에 나갑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거법상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 TV토론에 나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갖고 방송국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정의당 왜냐하면 이렇게 뽑은 대선 후보는 이렇게 뽑힌 대선 후보가 정의당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정의당이 입당을 하도록 합의를 했어요. 네. 근데 그냥 입당하면 이상하니까 정의당의 당명을 바꾸는 거는 또 별도로 정의당이 고려를 해보도록 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그쪽을 위시한 가장 큰 뉴스, 나쁜 뉴스는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네. 이 당의 당명이 뭐가 되느냐인데 그렇죠. 슬픈 소식이 지난주에 들려왔는데 메이저 언론은 아무도 받아쓰진 않은 그래서 네. 모르실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대로 가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아름답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운동권 사회 운동 세력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당명으로 정의당이 바꾸면은 그러면은 이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이게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여기 입당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당명으로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어디 특정 당명을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운동권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예, 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개파 없는 운동당. 예. 우리 모두 너무 좋아당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런 당명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정의당에서 그러면은 근데 이게 정의당이 당명 바꾸는 얘기는 어쨌든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한 거니까 자 우리 당명을 그럼 바꿀지 말지를 논해 봅시다. 이래갖고 대의원대회를 치렀다는 거예요. 네. 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제가 이제 정의당 사람 같지만 정의당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관계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입당해 본 적이 없어요. 정의당에서 그 논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손을 들고 민주노동당으로 바꾸는 거 어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노동당으로 바꾸는 거 어떨까? 이랬는데 사람들이 그거 아니지 않아? 이게 권영국 대표 이런 사람들까지 나와가지고 자 노동당이라는 당이 지금 있어요. 옆에 우리가 같이 경선을 하고 있는 요 단위에 들어가 있는. 근데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람들이 됐고 옛날에 아름다웠던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주노동당이라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당원 투표를 해야 될 것인데 당명을 바꾸기 위해서 네.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할 건지 정의당으로 그냥 둘 건지 그 당 투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렇죠. 이게 뭐가 돼도 이상하죠. 참 오랜만에 듣는 익숙한 소화가
되던 것도 안 되게 생긴 진보정당 내부 갈등 이야기. 야, 그래서 난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참 요 근래에 진보다운 얘기다 이게. 야, 야 이게 뭐지? 야, 정의당에는 이런 중요하고 슬픈 이야기가 있고요. 네, 잠시 후에는 다른 정당 이야기들도 좀 해보도록. 나 이러니까 얘기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네. 이게 또 요런 시점으로 말하기에는 김준우 변호사 프로그램 적당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인체 상부와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온 가족이 믿을 만큼 진한 평산네이처 진경옥,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25번의 선거와 2번의 탄핵. 그것은 알기 싫다가 목격한 지난 13년의 한국 정치와 한국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3과 정치 이야기로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한국 정치와 내 삶에 대한 궁금증을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세요. 자, 저희 공개방송 광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민아는 2019년에 있었던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공개방송에서 지각했었습니다. 아, 그랬나 제가? 이유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행사 때 지가 얘기했습니다. 관객분들한테. 그래서 이번에는 김민아를 부르지 않고 사장만 나옵니다. 지난번 작년 공개방송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공개방송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이게 가만있자 전전주죠, 대선. 타이밍이 참 저희한테는 슬픕니다만 이게 장사도 잘 안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티켓은 5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인터파크가 됐는데요. 인터파크도 최근에 일정 사태를 거치면서 그 법인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구야놀자 놀티켓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네요. 오. 그렇대요.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때 소개를 해드릴 조만간 디테일을 소셜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스타그램이겠죠. XSFM25 gmail.com으로 음성과 영상 메시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어마무지하게 유면상 PD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공개방송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주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죠.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현충원을 가야죠.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당선된 승리한 이재명 후보가 현충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레거시 언론들이 일제히 제목에 현충원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겠지만 언론사마다. 그러자 진보당의 김재현 대선 후보가 미리 결정돼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치를 오래 보는 입장, 그리고 NL 정치도 오래 보는 입장에서 좀 독특했습니다.
지난 3년간 진보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칼끝은커녕 팬도 겨눈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나름의 어떤 전략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관되게 윤 정부만 팼습니다. 그러다가 포신을 처음으로 돌렸습니다. 오! 이게 그림이 저는 흥미로운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창민 의원이 속해 있는 사회민주당과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이번 대선을 접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겨달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민주당에다가 이제 백지수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아직도 고민을 끝내지 않은 것 같고요. 왼쪽 진영에서는 처음으로 나선 대선 후보는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입니다. 완주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보당은 다른 진보정당에 비해서 뭐가 다르죠? 돈이 다르죠. 대선을 완주할 만한 돈이 있습니다. 할 것 같아요. 바뀌었다, 진보당이. 다른 정당하고 태도도 달라졌고 이제 새로운 파일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인상을 조금 받았는데 NL은 더 관심 없으시죠? 시사회 씨는. 뭐 관심 여부를 떠나서 안테나가 없죠. 아, 빨데가 없어. 그게 참 어렵더라. 저한테도 좀 지내자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아는 분이 없어요. 그쪽 당에. 속내가 궁금하다. 그냥 평론가처럼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그러자고. 여전히 완주 여부는 모른다고 봅니다. 저는. 완주 여부는 모른다. 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가 가장 잘 될 법한 타이밍에 누군가와 협상을 하고 중도 사퇴할 수 있다. 드라마라기보다는 네. 저는 그분들 굉장히 실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부에는 끝까지 가자와 아니다, 끝까지 갈 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쪽이 아마 양분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저도 진보당에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진보당이 뭘 하면 다 80% 90% 나왔거든요. 당내에서 뭐 경선하고 투표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네. 근데 이번에 대선 경선에는 6대4 정도의 구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내부 투표한 걸 보니까. 네. 네, 진보당이 예전하고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강성이 김재영 구도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뭐 보기에는 강성희 후보 쪽이 더 완주에 힘을 싣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고. 강성희 의원은 전주의 그 이상직 의원 빈자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네. 전 의원이죠. 네. 김재현 후보는 오히려 조건부 뭐 이런 느낌의. 그 차이가 있었군요. 그 뭐 저만의 인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내 여론이 뭐 어쨌든 완주 여론이 없는 건 아니니 완주에 가까운 어떤 그런 연상할 수 있는 행보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접더라도 뭐 손에 쥔 게 있어야 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얻어내야 접을 수 있는 거죠. 접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계산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과거 같은 구도에서 그 51대 49 승부를 민주당이 하는데 진보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당락 여부가 달라진다. 이러면 이제 이게 클 텐데 최고의 캐스팅 보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당도. 네. 그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게 타의로 완주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있어요. 별로 이제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서. 그죠. 그러니까 배부른 민주당이 손들어주지 않으면. 네. 근데 지난번에 뭐 야호당 합의 같은 걸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야호당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뭐죠? 뭐 결선 투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선자치 요건 완화라든가. 맞죠. 이런 거를 이제 해놓은 게 있어요. 합의를. 네. 그러면 요 합의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합의를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도록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지키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손을 떼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다면 이번 주 초부터 그 이야기를 보도로 누군가가 봤어야 됐겠죠. 양쪽에 우승자가 정해졌으니 네. 프리미어 리그를 시작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후보 등록은 5월 11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저는 이 김재현 후보의
이 이재명 후보 비판이 의미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런 비유를 진보당이 하는 건 실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처럼 우리 화났어. 와서 말 걸어. 그러니까 좀 이제 칩을 좀 쌓고 레이즈를 하고 이제 레이즈를 하고 맞아요. 판을 좀 키우고 그래야 이제 좀 빠질 수가 있는 거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잘 안 되면은 뭐 이런 게 잘 아니면 뭐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근데 뭐 이거는 밖에서 보는 시각이니까 안에서 논의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 정도면 짧은 편입니다. 이 진보정당의 얘기를 좀 해봤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기본소득당인데 이 양반들이 대단한 게 있어요. 정말 속내를 안 드러냅니다. 정말 속내를 안 드러냅니다. 교토식 정치랄까요? 아마 이제 기본소득당도 곧 이제 답을 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기본소득당은 정반대인 캐릭터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우리가 너무 오래 보니까 이제 속내를 압니다. 어느 정도는. 조선일보는 이재명 후보의 89.77% 후보 확정 직후에 일면에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이재명 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이건 그냥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드라마 지옥의 한 장면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죽을 날을 받은 듯한 세상이 산화해서 사라지네? 같은 선언 같은 느낌의 기사들이 월요일에 많았어요. 운명 수용론. 그리고 화요일부터 반격을 시작하거든요. 예. 기재부를 이렇게 해체해 놓는데 옛날 방식으로 되돌리거나 없던 걸 만든데 아이고 물어갈 거야. 아이고 잡아갈 거야. 아이고 공영화 시킬 거야. 이게 조선과 동화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기재부와 검찰 권한 축소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대로 밀리지 말자 정도의 의지를 다지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조선일보가 의지를 다지는 게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조선일보만 1, 2면에 내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중에는 이번 주 초에는 성남의료원 때리기가 있습니다. 성남의료원에 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 심증입니다. 기자가 환자가 적을 때까지 기다리나 봐요. 그래서 환자가 제일 적을 때 르포 기사를 쓰기 시작해서 손해를 얼마 봤다. 이런 기사를 써요. 공공의료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씁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아니 공공의료는 손해를 봐서 공공이 메꿔주는 거지. 무슨 소리야. 흑자를 봐야 되냐? 공공의료원을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이재명의 행적에 대해서 약점을 찾는 작업을 힘들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네. 그 뒤에 블루프린트가 뭐라고 보십니까? 조선이나 동아는. 앞으로 이재명을 어떻게 상대하죠? 일단 동아하고는 이 조선하고는 지금 뭐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고. 네, 많이 다르죠. 네. 조선일보가 이제 핵심인데. 하지만 동아도 동결해서 동아로 살살 돌아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비유하자면은 한 명의 축구 선수의 개인기에 불과한 겁니다. 동아일보가 하는 거는. 네. 오늘 이럴 수도 있고 내일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는 그런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좌측으로 붙기도 하고, 야, 김문수 한동훈이 역시 결선에 진출했네. 저희는 그때 녹음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이야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오른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내일은 중앙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이게 동아라면 조선일보 뭐냐? 모든 공격은 조선일보의 발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공격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지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의지를 버리지 않는 결기가 대단해요. 공격은 우리가 하는 거야. 공격은 김대중 주필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야. 네, 그 축구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수비형 미드필더가. 네. 아무튼 수비형 미드필더가 하여튼 작전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비형 미드필더가 어떻게 차는지서부터가 작전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조선일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앨런 아이버슨 같은 거죠. 농구로 가나? 볼 호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조선일보가 가르마를 딱 타주면 그대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 보수 정치 전반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를 포인트로 딱 잡냐면은 이재명 무소불위 그리고 상권 분립이 없어지고 독재 이렇게 하나를 딱 잡고 그걸로 뭐를 할 거냐 이재명은
포퓰리즘을 할 것이다. 그렇죠. 포퓰리즘을 하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한다. 그렇죠. 중도 보수라고 하고 기업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네. 그런데 이건 국민의힘의 표현하고 똑같죠. 속지 마라. 네, 네. 그랬으면 좋겠네. 근데 믿을 수가 없어. 믿게 좀 해봐. 지금 요 정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선거전을 치르다 보면 말이라는 것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뭐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럼 이제 그거 하나 잡힐 때마다 야 역시 본색을 드러냈다. 역시 못 믿을 얘기였구만. 뭐 이런 걸 하겠죠. 주제를 알겠어요. 시사시간 말씀하시는. 남은 시간 동안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한 표라도 깎겠다는 거군요.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요 가르마를 쫙 타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갖고 네. 오늘 일면에 쓴 것도 딱 보면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딱 대단해요. 포인트를 잘 잡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하고 그 다음에 뭐 기획예산처를 분리해가지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화요일에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네. 네. 근데 요거는 다른 언론도 요 정도는 썼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전날인 28일에 민주당이 이제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야 기재부 어떡하지? 기재부를 좀 쪼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법안을 송기현 의원입니까? 뭐 입법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기재부 쪼개는 거 뭐 옛날에 김대중 정권 때 그리고 참여정부 때 뭐 그때는 쪼개진 상태였으니까 그거 뭐 해볼 만하지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오늘 이 신문 일면에 다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냐에 대한 평가들이 있고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얘기들이 신문을 썼어요. 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조선일보의 대단함은 자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임 있죠? 거기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딱 집어넣어서 자 기획예산처를 만드는데 그 기획예산처를 어디로 넣는다는 거냐?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권을 이 예산 편성권은 나누면 기획예산처로 가겠죠.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방안을 오랜 기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도 기재부에서 기획예산처를 떼어내서 대통령실에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네. 기획예산처라는 거는 원래는 총리 산하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전 정권에서는 전에 있을 때는 네, 총리 밑에 뒀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딱 타겟팅하는 거는 그걸 나누든지 뭐 그거는 해봤으니까 나누든지 그거는 공격 포인트가 그렇게 깔끔하게 각이 안 서는데 대통령실에다 넣겠다고. 저 이재명 주려고 그런다. 대통령실에다 넣겠다고 하면 독재야. 그리고 그 독재 왜 하려는 거지? 대통령실이 예산권 갖고 가서 뭐 하려는 것이? 그거는 포퓰리즘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스토리를 빨리 짰다. 돈을 막 써가지고 이재명 돈 쓰고 싶지 지역 화폐도 하고 싶고 돈을 막 써가지고 나라를 거덜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막 썼더니 실제 막 썼더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게 사면에 있는 기자수첩인데 선한 정책 목표가 항상 선한 결과 낳진 않아. 성남의료원 대표 사례. 그죠. 이렇게 성남의료원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같이 녹여냈죠 스토리에.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면에 있는 기사가 그게 이제 위에 있는 기사가 기재부의 지역화폐 번번이 막혀 이재명 예산권 이전 구상.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고 싶은 거를 기재부가 계속 막아왔기 때문에 기재부를 날려버리는 거 아니냐. 기재부로부터 예산권을 뺏어간다. 이재명이 포퓰리즘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재부를 나눈다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면 이 각이 안 나옵니다. 네. 예산권을 대통령실이 가져간다라고 해야 이 각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 구상을 하는 거냐? 다른 언론들을 보면은 실제 토론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다른 언론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이 결론을 아직 못 내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대통령에게로 직속으로 옮기는 걸 고려하고 있다라고 문장을 내놨잖아요, 조선일보가. 네. 그래서 다른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른 언론들까지 찾아보면 이걸 대통령실로 할지, 총리실로 할지, 미국처럼 의회 산하에 다른 견제 장치를 만들지에 대해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실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지금 하고 싶은 저기 불났어요라는 말을 못 하나 봐요. 그게 이제 오늘 언론에 의원들이 코멘트한 걸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옛날로 그냥 돌아간다 수준이에요. 기획예산처를 이 총리실 산하에 두는 그건 옛날에 했던 거니까 옛날에 해봤던 거니까 글로 돌아가는 정도고
대통령실로 갖고 오자라는 소수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뭐 검토를 해볼 사안인 거지. 그러니까는 일부가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지금 메인으로 논의하는 사안은 아니다. 이 정도 느낌인 거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서 보면은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결정할 문제긴 한데 네. 지금 확실하게 뭐 어느 쪽을 가지고 뭐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큰 메인 이슈는 그냥 나누는 거에 지금 기획예산처를 나누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행사한다라고 한 적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딱 나눈다고 하니까 조선일보는 포인트를 딱 잡는 거죠. 대통령이 예산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독재고 그걸 이재명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하고 싶은 이유는 포퓰리즘을 하고 싶어서고 포퓰리즘을 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거덜난다. 네, 이렇게 딱 접근하는 거죠. 저는 언제나 그래서 조선일보를 보고 감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업하다가 막히는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빈스 맥맨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빈스 맥맨은 직접 링 위로 올라오죠. 가장 얍삽하고 못된 사업가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생각. 빈스 맥맨 직접 링 위로 올라오고 그래도 안 되면은 자기 아들도 올라오라고 그러고 네. 그래도 안 되면은 뭐 가족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막 콩가루 집안 스토리라인을 집어넣고 그렇죠. 예, 스티브 오스틴한테 떡실실했다가 뚫어맞고 계속하고 중간에 나쁜 짓을 실제로 하고 그렇죠. 들키고 계속 장사돼요. 힘들 땐 어떻게 할까? 트럼프까지 데려오고. 네. 보수가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할까? 보면 확실히 두수세수 앞을 그러니까 내다보고 결정했다는 건 늘 느껴져요. 왜? 여론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관료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서 보수한테 큰 도움이 됐던 일정 세력들 중에 이제 검찰 편을 못 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막겠다는 소신 따위는 없어졌습니다. 네, 그거는 조선일보에서 끝난 게임인 걸 알아요. 네, 안 되죠. 근데 끝난 게임이어도 만약에 미련이 많죠? 그럼 잡고 싶을걸요? 미련조차 없어요. 대신에 마지노선을 후퇴시켜서 기재부로 가지고 왔어요. 기재부는 안 돼. 여긴 아직까지 붙들고 가야 돼. 여기서부터 싸우기로 했나 봅니다. 이게 전선임을 야당의 정치인들은 이해하고 있어야겠다. 광고를 듣고 와서 여당의 멋쟁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승리한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그것은 알기 싫다가 함께해온 한국 정치의 지난 13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청취자의 궁금증을 만나는 시간.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삶과 정치의 이야기. 여러분의 질문을 음성 메시지,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왜 그렇게 흘려 왜? 나이 40에 먹는 대로 그렇게 흘리는 거 그리 흔한 거고. 우리 딸은 또 어떻고?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꼼꼼하게도 그려놔. 그리고 어찌나 활발한지 엎어져서 피가 나도 울지도 않아요. 레깅스 무릎에 핏자국 없었으면 자빠진지도 모르고. 핏자국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빨래방도 이 얼룩도 무슨 수를. 이거 대체 어찌해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얼룩된 반려세제 클리지움.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가정의 달 평산네이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산네이처 이벤트 혜택 하나 단품 할인입니다. 진경옥 15% 할인, 소년보감 10% 할인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진경옥과 소년보감을 함께 구매할 때 15% 할인된 진경옥, 10% 할인된 소년보감, 거기에다가 10,000원을 더 깎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죠. 정성어린 평산사장의 보자기 포장도 무료가 되겠습니다. 환절기에 당연히 몸에 기운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활력 있게 5월을 지나기 위해서 평산네이처 가정의 달 이벤트를 신경 써 보시기를 바라고. 홍삼 같은 거 안 먹죠? 시사일 씨는. 홍삼을 평소에 챙겨 먹거나 이러지 않죠. 건강에 좋은 걸 뭘 먹긴 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제가. 다음번에 내가 내 돈으로 진경옥을 살 수 있으면 드릴게. 감사합니다. 야. 예, 눈썹 근육에 힘이 좀 생길지도 몰라요. 생긴다면 제가 꼭 인증하겠습니다. 눈썹이 아니라 눈꺼풀을 올리는 영상을 제가. HP와 전투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평산네이처 가정의 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녹음하지 않을 때만 얘기했던 저의 결선 예측, 국민의힘 경선. 홍준표가 홍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4명이 있었을 때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김문수 한동훈이 결선으로 가 있잖아요. 이제 최종전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결승을. 4명이었을 때, 안철수, 홍준표까지 있었을 때, 저는 이렇게 가정했었어요. 홍이 올라가면 나머지가 누구든 홍이 이긴다. 안이 올라가면 나머지가 이긴다. 김, 한이 올라가면 한 혹은 한이 이긴다. 이게 저의 이론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결승은 한동훈과 한덕수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되든. 네. 내란의 그날부터 시사 아저씨가 예견했던 문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찬탄의 엑셀러레이터를 너무 세게 밟아놨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지 못한다. 아주 천천히 밟아야 된다. 근데 아주 천천히 밟아도 벡터 값은 영향이 있으니까 찬탄의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김문수와 홍준표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은 것으로 발현됩니다. 그리고 찬탄의 세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직접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김문수입니다. 한동훈에게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한동훈한테 유리한 게 아닙니다. 김문수가 점점 더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탄의 나머지 염원과 에너지가 모여있죠? 그럼 그걸 김문수한테 주겠습니까? 한덕수한테 주겠습니까? 이 결선은 한덕수와 한동훈의 결선이죠. 저의 이론. 근데 이제 찬탄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거니까. 잘못했습니다. 계속 틀리게 말했네? 반탄입니다. 세상에. 네. 헷갈려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게 은근히 가만 보면 정치 시계가 노무현에 멈춰 있어. 네. 늙는다는 게 이렇다니까. 아니 말하다 보면은 아직도 추미애 의원 보면 가끔 화나. 고마운 사람인데. 말하다 보면 이게 탄핵 탈트가 계속 붕괴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막 계속 생각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지금 1차 투표는 사실 그때는 여론조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였고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중도층,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뺀 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건데 그 여론조사 사실은 좀 이상한 여론조사였는데 네.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 4인이 어쨌든 진출을 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래도 탄핵 찬성이 그래도 2명이나 갔네 이런 정서였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주목했던 건 반탄 중에 나경원을 떨궜다. 그렇죠. 이 여론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대단하네 그랬지만 2차 경선은 당원표가 들어갑니다. 네. 당원표가 반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최근에 한덕수가 좀 뜨면서 지지율에서는 김문수가 좀 꺾였는데 한덕수는 김문수가 갈라먹었습니다. 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당원표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감지가 되냐면 요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친윤들이 좀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갈라지긴 했지만 친윤의 핵심 부대들은 김문수 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쏠려 있는 이유는 김문수를 어쨌든 밀어가지고 김문수를 후보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매끄럽게 시켜가지고 결국 최종 목적지는 한덕수로 해야 된다. 친윤이 바라는 후보는 한덕수. 그렇죠.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문수를 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덕수로 지금 마음이 쏠려 있는 지지층과 당원도 이 전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덕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덕수를 지지하는 바람에 김문수로의 열정이 빠진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여의도에서 났던 소문인 몇몇 김문수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김문수를 떨어뜨리려고 들어간 것이다가 그 당시에 계획했던 대로인지 모르겠지만 증명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당원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친윤이 가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한동훈이든지 홍준표든지 홍준표는 한덕수하고 단일화 안 할 거다. 예, 입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네. 홍준표가 되면은 단일화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 결국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라면은 그러면은 김문수 밀어야 된다. 이거를 엄청나게 조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김문수가 당원표에서 아마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결국은 찬타는 한동훈한테 몰렸을 것이고 그거는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철수 찍을래 한동훈 찍을래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한동훈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야 이거는 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니 뭐 애인 줄 누가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40년째 같은 나이인데 이건 누구나 알고. 그러나 안철수의 경우에는 작은 어차피 관심 없었지만 사람들이 작은 조 바이든 이슈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찍기 싫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찍어주신 고마운 당원들이거든요. 네. 안철수가 안 될 이유 중에는 건강 이슈가 저는 컸다고 전 생각을 하고 김문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캐릭터입니다. 떨어지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인 거예요. 당원들의 이해 속에는. 안철수 씨한테는 뭐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어쨌든 뭐 그냥 보기에도 말씀하셨듯이 뭐 건강 이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진보 매체들이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안 까기로. 네, 그 걱정이 사실은 실제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한동훈은 그렇지만 그러나 어쨌든 뭐 그 전까지는 그 윤석열 장난감인 줄만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 캐릭터가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도. 네. 비록 애긴 하지만. 애기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좋다 그러면. 네. 이러는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은 그런 정도고 홍준표를 찍느니 한덕수를 불러오려면은 김문수를 찍자. 요거 작동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진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중립적인 인지도 싸움을 했으면 홍이 올라갔을 텐데. 그렇죠. 그 선택의 과정을 한번 거친 겁니다. 이 둘 중에 올라가는 사람이 떨어져 줘야 될 텐데. 네. 김문수가 다 잘 떨어지겠다. 야, 이 후보 잘 떨어지겠네. 결승으로 올리자. 근데 이렇게 가면 네. 그러면 둘이 누가 이기냐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둘이 붙어서 누가 이기냐. 근데 또 이렇게 가면 결국 반탄이냐 찬탄이잖아요. 네. 결국 이렇게 가면. 네. 그러면은 당내 여론은 결국은 이제 반탄이 더 많단 말이에요. 네. 반탄이 많으니까 그러면 친윤의 계산대로 김문수가 가져갈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네. 이후에 뭐 한풍이 불지 뭐 그거는 뭐 모를 일이지만 또. 예, 근데 당내 경선이니까 어쨌든 이거는. 네. 그러면 이제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최종 보스 한덕수가 나와가지고 단일화 협상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단일화 협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당내 경선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론조사 하겠죠. 네. 여론조사 하면 한덕수가 더 나오겠습니까? 김문수가 더 나오겠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네, 한덕수가 더 나오겠죠. 네. 한덕수가 되고 한덕수로 단일화 하면은 한덕수가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하겠죠. 네. 이렇게 이제 교체가 되는 희한한 과정을 거치는 요 이제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상했던 적이 있죠. 이 과정에서 만약에 김문수가 변수로 작용하면 어떡하죠? 김문수가 옥새를 들고 도망가면 어떡하죠? 김문수가 혼자 그냥 가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기 세력을 다시 모으고 완주를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당이 거의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그때는 이준석이 득표율에서 김문수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준석에게 그만한 돈이 있다면. 네. 근데 제가 볼 근데 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김문수는 그런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김문수는 떨어져야 돼서 결승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네, 두들겨 맞고 지금도 이미 몇 대 맞았을 수 있어요. 네, 몇 대 맞았을 수가 있다 이미. 네. 아니 눈치가 그러니까 저 캠프에 이제 비밀방에서 문 닫고 똑바로 안 하냐? 네. 일단 김문수 씨가 자꾸
멀쩡한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네. GTX 얘기를 막 하고. 그렇죠. 예, GTX를 내가 경기도지사 때부터 했고. 그럼 난 그걸 보면서 저거는 멀쩡한 대선 후보 컨셉인데. 그리고 또 우리 중도적인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길래 인터뷰나 이런 데서 하길래 이 중도적인 컨셉으로 가기로 했나?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 반탄 이 여론이 이게 안 붙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좀 로스가 원래 지지자가 떨어집니다. 네, 로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진실의 방에 제가 볼 때는 갔다 왔다. 진실의 방으로 이래가지고 그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약간 그러고 난 이후에는 다시 돌아왔어요? 반탄 농도가 좀 짙어졌더라고요. 그럼 또. 제가 잘못 말한 거네요. 그럼 진실의 방에 들어가서 야, 똑바로 안 하냐가 아니라 네. 야, 너 왜 똑바로 하냐? 그렇죠. 이렇게 너 똑바로 하냐? 네. 혼난 거죠. 네. 정신 못 차려? 정신 왜 차려? 인 거죠. 네. 정신 차리냐 너? 네, 뭐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좀 이상해 쪽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예, 좀 정신무장이 역으로 된 것 같다 다시. 여기가 이제 청평론가들한테 프리딕션을 해달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속도의 영역. 반탄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벗어날 것인가. 충분히 빠르면 천운이 한동훈을 따르게 되죠. 그럴 수 있죠. 네. 그 다음이 되면 한동훈과 한덕수의 대결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반탄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그게 빠르면 한덕수가 운이 좋은 겁니다. 아니, 한동훈이 운이 좋은 겁니다. 한동훈은 지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운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황당한 사람이에요. 한동훈 씨는. 누가 아니래요.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뭐 찍긴 싫은데 내가 뭐 기타 못 치는 사람 한둘 알아? 기타 못 친다고 표 못 줘?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다 이긴다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이긴다고 얘기를. 그거 이미 지금 도로교통법 고발 들어갔죠? 예? 안전벨트 안 하고서 새우깡 먹고 있다고. 아니 네. 제가 제일 감명받은 포인트. 네. 자기가 다 봐줬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들을. 그렇죠. 내가 내부 경선이라서 내 힘의 10%만 썼다. 어릴 때 10살짜리 아들이 맞고 들어와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상대로는 100%다. 네. 예. 그다음 이게 드래곤볼인가? 그렇죠. 이게 드래곤볼의 뭐 프리더인가 이게? 프리더가 내 전투력은 53만입니다 해놓고 처발리면은 그렇죠. 처발리면 나 2단 변신한다 그러고 2단 변신한 다음에 또 처발리면은 내가 후후 나의 진정한 힘을 끌어낼 때가 온 것 같군 이러면서 3단 변신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스카우터가 있는데 돈 많은 당이니까 스카우터를 끼고 봤는데 이긴 거야. 일 정도의 농민이다. 이러면서 상대 안 해주는 건데. 프리더 3단 변신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턱걸이 30개를 뭐가 기준인데 턱걸이 30개는. 턱걸이 30개 하십니까? 제가 제 기록을 아직도 기억해요. 옆에서 누가 세줬거든요. 네. 18개였어요. 18개. 그게 28살 때입니다. 오. 군대 있을 때지 당연히. 인간병기 시절에. 엑셀을 하는 인간병기였어요 제가. 낮에 하루 종일 엑셀을 열심히 한 다음에 저녁 때 운동밖에 안 했거든. 18개 하고 막 와 PX 가고 그랬어요. 다들 신나가지고. 저도 한 7개 했는데 7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탄성 최고인 고무밴드 걸고. 그렇죠. 그건 이제 집어보면 고무밴드가 아닙니다. 네. 철근 같아요. 네, 그거를 걸면은 자동으로 몸이 올라갑니다, 그냥. 그렇죠. 비용. 네, 자동으로 스프링처럼 몸이 올라가. 근데 그거를 달고도 7개밖에 못 합니다. 네, 그걸 달고도 내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갖고 챗 GPT한테 물어봤다니까요. 50대 사무직 남성이 연습을 열심히 했다는 걸 전제로 턱걸이 30개 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인간에겐 한계가 없지만 하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네. 아니 뭐 정말 이례적으로 정말 운동을 열심히 뭐 이렇게 단련을 했다라면은 단련을 했다라면은 있을 수 없는 일까지는 아니지만은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쉽게 믿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저 턱걸이 많이 합니다. 저 턱걸이 많이 합니다. 한 30개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되게 여러 번 지적하고 싶었던 문제인데 이 검사 정권을 우리가 3년을 지나왔고 이 사람들의 레토릭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동안은
법조 기자들이 전해준 정제된 말로 들었다가 직접 듣고 나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 이게 꼭 윤석열만의 말버릇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내란으로도 드러나고 국정 실패로도 드러났지만 크고 작은 재앙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습관에서 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 습관을 꼭 짚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던 거예요. 작은 100개의 거짓말을 알아서 속아주는 옆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50대 60대까지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천연덕스럽게. 누가 분명히 옆에서 우리 검사장님 스트라토캐스터 하나 검사장 에디션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 놈이 있어요. 우리 검사장님과 벤 헤일런을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고. 그 기타도 말이에요. 저는 기타 자랑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이제 말했듯이 기타 자랑까지는 좋은데, 네. 그리고 기타 설명도 좋아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그 교양과 그 식견을 자랑하는 것도 좋은데, 기타를 스스로 연주했잖아요. 연주를 하시려면은, 연주도 좋아. 연주를 하시려면은 저도 겸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는 잘 쳤는데 제가 많이 실력이 줄었어요.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게 솔로가 펜타토닉이라서 쉬워요. 이렇게 막 치는데. 단 한 번도 그걸 듣고 너 못 친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못 치지만은 손가락 놀림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 압니다. 네, 제가 조금 압니다. 그래도 손가락 놀림을 보면. 근데 그렇게 손가락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시면 익숙한 손가락은 아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좀 겸양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제가 잘 치지는 못합니다만은 취미로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러면서 좀 쳤으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네. 겸양은 누군가에게 사냥당해본 경험으로 나오잖아요. 배틀넷에 들어가서 학살을 당해보고 너 못한다고 혼나보고 부모님 안부 질문을 들어보고 그게 실무에서는 너 일을 이렇게 못했다. 너 중간에 이렇게 띄어먹었다. 공무원이면 너 수사를 이렇게 잘못했다. 월권을 했다.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함부로 발설했다. 이거 잘못했다. 가서 혼도 나보고 너 나라 돈 왜 현금으로 가서 롯데리아 사 먹었어? 이런 거 끌려나가서 혼도 나보고. 저는 이게 이 관료사회, 검찰의 관료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울을 견제당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게 저런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쭉 얘기했지만은 한동훈도 그렇지만 한덕수 씨도 진짜 웃긴 사람입니다. 예? 우리 썸가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썸가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덕수 뭐예요 도대체? 썸. 홍준표는 정계 은퇴 선언을 해버렸네요. 아니요. 어제 불이 난 대구 시민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당장 복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못된 놈이 어딨어. 정말. 아유. 네, 정계 은퇴 선언을 해버렸고. 네. 네, 그다음에 한덕수 씨는 진짜 웃긴 사람이다. 오늘 거부권 행사하고 말이죠. 네.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고. 주초에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네,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오늘이 29일이잖아요. 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신상 발언 같은 거 하고 내일 사표 딱 내고 그다음에 난 이제 대선 갑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원래 계획이에요. 근데 핑계를 댄 것 같아요. 네. 네. 핑계라기보다도 근데 30일 날 내일 그러니까 이거 녹음하고 있는 기준으로 30일 날 수요일 날. 네. 미국의 해군부 장관님이 오신다. 해군부 장관이 온다고. 네. 뭔 소리야. 나가라고 빨리. 나갈 거면.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네. 해군부 장관이 와가지고 얘기를 사실은 한덕수가 내가 볼 때는 안 해도 되는데 한덕수가 굳이 얘기를 하고 싶대요. 얘기를 해서 뭘 얘기할 거냐. 자,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했어요. 관세 협상을 했는데 조선업 협력을 아주 기똥차게 우리가 이 카드로 써가지고 관세 협상이 아주 성공적인 거예요, 지금. 거기서 팔 광이 있다고 믿는 거죠. 네. 근데 한덕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해군부 장관이 온 겁니다. 한덕수의 세계에서. 이 한덕수가 보여주고 싶은 스크린에서. 그래서 해군부 장관이 와가지고, 코리안들아, 땡큐다. 조선업 협력 이렇게 해줘가지고, 땡큐야. 악수하고, 뜨거운 악수하고, 뜨거운 포옹하고, 그러면 그 스크린을 보면서 이 보수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덕수가 역시 트럼프로 하고 상대가 좀 되네. 트럼프가 전화해가지고 너 출마할 거니 물어보고 뷰티풀 잉글리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가 바로 이 자기 쫄병인 이 최상목 안덕근이를 이 미국에 보내가지고 관세 협상을 이 조선업 관련한 협력으로 이 카드로 이 비장의 카드로 딱 성공 골인시키고 그러니까 바로 해군부 장관이 와가지고 땡큐 코리안 악수하고 사진 딱 찍네. 그러니까 요렇게 딱 한 다음에 그 30일 날 근데 해군부 장관하고 그렇게 사진 찍은 다음에 바로 자 저는 오늘부로 그만두고 대선 나갑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미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제 해군부 장관이 나가자마자. 네, 나가자마자.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나가자마자 자 사표 냅니다. 이러면 이상하니까. 네. 그 다음 날이나 해가지고 이제 사표 내고 자 제 역할은 여기까지.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 이제 관세 협상 잘 마무리 졌으니까는 이제 끝냅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한다. 이건데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관세 협상이라는 게 그러면은 잘 된 거냐? 아 트럼프가 처음부터 조선업은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조선 협력을 내놔라. 그래서 그거를 그러자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비장의 카드도 모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짧은 단어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되게 짧은 단어, 많은 단어가 되게 여러 단어가 있거든요. 제일 적당한 단어는 매국입니다. 아니 한덕수 입장에서는 늘 평생 매국을 해서 이렇게 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제, 영도, 진주, 광양에 사는 일반인들은 다 알아요. 산업 전체를 가져가나 봐. 트럼프가 야 돈 내놔 그랬어요. 그래서 한덕수가 정확히는 최상목 안덕근이 5,000원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네, 끝. 뭐야 그게? 물론 미국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왜냐? 조선 산업이 없으니까 거기는 네. 많이 쇠퇴했으니까 미군의 군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구인 한국한테 야 너네가 와가지고 만들고 고치고 그거 하는 김에 기술 이전도 해주고. 기술 이전해줘. 이게 바이든 때 TSMC에 요구했던 무리한 거랑 비슷한 거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조선업이 겨뤄야 되는데 지금 그걸 네. 미국이 내놔 씨 내놔 해갖고 내놓으라는데 그거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지금 잘한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황당한 거는 원래 그래서 요것만 하고 끝나면은 그게 뺏겼니? 아이고 바보야 뺏겼니? 이러고 말 텐데 하나를 더 테이블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지금 뭐냐? 환율을 올려놨습니다. 환율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 전에 네. 얘기가 없었어. 이거는 환율은 미국에서 꿈만 꿨지. 야 환율을 얘기해야 되지 않아? 꿈만 꾸던 주제지. 테이블에 올려놓은 적이 없어요. 환율은.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환율을 덜렁 올려놓고 왔습니다. 테이블에. 그렇죠. 환율은 언제 얘기하냐? 환율은 7월 달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재무부 라인으로 따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새 정부가 하는 겁니다. 또. 그죠. 새 정부가 얘기할 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이건 모르고 새 정부가 알아서 하고 일단은 조선업으로 우리가 딜을 해놓은 거야 라고 만세 부르면서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래 새 정부를 겁나 두들겨 패고 네. 온 거예요. 지금 부담스러운 거 하나를 임시정부가. 네. 부담스러운 시한폭탄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 시한폭탄을 우리가 받았어요. 시한폭탄을 받았는데 그 시한폭탄은 새로운 정부에서 터지는 것이고 터져도 맞아요. 새로운 정부에서 터지는 것이고 시한폭탄을 올려놓은 대가로 우리가 좋은 말을 얻었어요. 미국한테. 미국이 좋은 말을 해줬어. 굿보이. 네. 너희들은 최선의 협상안을 가져왔다. 착하지. 최선의 협상안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지금 한덕수가 거 봐라. 최선의 협상안이라지 않느냐. 해군부 장관이 오지 않았느냐. 내가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출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표현대로 하면 매국 아니냐. 내가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개헌을 하겠다고 할 거예요. 이제 개헌을 할 것이고 오늘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1, 2년 있다가 뭐 저 사퇴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하게? 네, 뭐 3년이라고 할 건데 시간 아마 다 썼어요, 거의. 네. 1, 2년은 검토하다가 임기 1년, 2년은 검토하다가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 아마 지금 없어지는 것 같고 네. 임기 1년도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임기 3년 얘기할 것 같은데 개헌을 할 것이고 그거는 정치가 너무 구태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갖고 내가 새로운 정치 판 까는 것까지만 하고 그만할게 뭐 이런 얘기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 할 것이고 아마 그리고 뭐 거국 내각을 내가 꾸릴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뭐 전략인 것 같은데 네. 적어도 그럴 얘기를 하려면 본인이 구태 정치랑 상관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구태 정치에 지금 일원이지 않습니까? 봐봐요. 누가 헌법재판관을 다 아시지만은 국회가 선출한 거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셔야 되고 대통령 몫을 지명하는 거는 하지 마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많은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라고 그랬는데 다 반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하면 안 되는 거를
이완규 법제처장을 굳이 그거를 지명하는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러한 사실 저는 안 좋아하는 얘기지만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제도적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도적 자제와 관용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유지가 안 됩니다. 내가 근데 그게 요즘에 없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도적 자제와 관용이 뭐냐? 권한대행이 법에는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없죠.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맥락을 잘 살펴서 권한대행은 제한된 아주 수동적인 그리고 아주 그 현상 유지에 국한된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하라는 거를 알아서 좀 제도적인 자제를 하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해석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본인이 제도적 자제와 관용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문제라고 한 거 아닙니까, 다들. 그러면 새로운 정치는 제도적 자제와 관용을 하는 정치여야 되잖아요, 최소한. 저는 뭐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근데 이미 자기가 할 의지가 없다는 걸 다 보여줘 놓고서는 개헌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정치의 문을 열겠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뭐 매국도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지금의 이제 집권 세력이 뚝이 무너지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덜란드의 할아버지 한덕수다. 그래서 뚝이 무너지는데 손가락으로? 근데 머리로 뚝이 무너지는 것을 머리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엄지군이 머리로 막아가지고 자 내가 막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 빨리 이재명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도록 해. 그래서 이재명만 날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단다. 내 걱정은 하지 마. 머리로 막아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젖었다. 왜냐면 늘 머리가 젖어 있기 때문이죠. 그 뚝을 막아가지고 머리가 젖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선업과 관련된 협상, 관세 협상은 위선인데 환율과 관련된 협상은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선업과 관련된 협상도 기만이죠. 왜냐하면 조선업이 다 국내 조선업을 다 뒤흔들어 버릴 테니까. 실제로 그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 이후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삼성전자 거기 가서 공장 짓고 이러는 것 때문에 국내에 일자리 잃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장기적인 흐름의 일환일지도 몰라요. 니토덴코의 대구에 지금까지 구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옥상 집회는 거제와 통영과 고성과 광양에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업계 전체가 위기에 빠지겠죠. 근데 환율 협상을 이것에서 같은 판에 쓸 카드로 내던져주면 모든 수출 산업 전체를 흔들게 되거든요. 지금 그 짓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한덕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 한덕수님께서 느끼는 하나의 일관성은 기만인데 이 임기를 2년만 하겠다는 기만은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최초에. 명태균의 입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과 합의를 봤다고 했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다수도 이미 합의를 봤다고 소문이 나 있었던 윤석열을 3년 내로 끌어내리고 이준석이 그러니까 그 뒤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그걸 원하고 있었다고 하죠. 얘는 중간다리 대통령으로 쓰고 버릴 거야. 근데 대통령 자리 줘보세요. 누가 그 권력을 안 쓰고 싶어 하는지. 그 권력을 제일 쓰고 싶어 제일 잘 썼던 사람은 누구죠? 대통령도 아니고 배우자잖아요. 대통령 배우자한테 지들이 죽도록 휘둘렸습니다. 근데 한덕수에게 또 속는다고요? 이런 바보들이 어딨어요. 한덕수도 놀랍습니다. 같은 레파토리로 또 속인다고요? 그리고 속을 줄 안다고요? 놀라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 표를 주면 안 된다. 밭가리가 필요 없는 대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치로 많은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고 저 사람들의 무능에 얼마나 못 견디는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근간이 돼서 법조계에도 신호가 돼서 국민의힘의 해산 심판에도 큰 영향이 되고 하는 울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대선 반드시 참여해서 저쪽 최대한 덜 지키도록 밭도 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사일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일씨 기타는 비싼 거예요? 저는 비싼 기타 안 갖고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군요. 제가 갖고 있는 기타는 에피폰 SG, 에피폰 레스폴 모던, 그다음에 에피폰 그냥 레스폴, 그다음에 에드워드 레스폴, 에드워드, 이렇게 있고 레스폴들이군요.
데임 베이스가 하나 있고. 베이스도 있어요? 예, 그 에피폰 어쿠스틱 기타 하나 있고. 어쿠스틱도 있고요? 예. 집 개 커? 아니죠. 어디다 걸어놔요? 그걸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있는 누가지 여기저기 쑤셔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처럼 해요. 다 벽에 걸어.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내 집이 아니니까 벽에 그 스탠드를 박을 수가 없죠. 아이고 세상에 진짜. 기타 되게 많어. 왜 어렸을 때 기타 치면 안 돼요? 애들은 기타 못 치게 해야 돼요. 평생 기타를 치는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본 에피폰 레스폴 모던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팔아. 그 에피폰 SG를 빼고 네. 나머지 두 개는 당근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하 공화국의 번영을 위해서 시사 씨가 생방송 중에 기타를 좀 치고. 아니 근데 네. 저는 잉베이 맘스틴처럼 막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아니 근데 그런 실력이 없고. 그리고 제가 공화국의 국민들에는 세금을 내고 칭찬만 하고. 그래서 좋은 기타를 안 사는 거예요. 좋은 기타를 사면 잘 쳐야 되니까. 좋은 기타를 사면, 그러니까 좋은 기타를 쳐보면은 실력이 좋은 사람은 그 좋은 기타를 치는 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이 도구가 좋으면. 근데 어차피 실력이 없는 녀석은 좋은 기타를 쳐봐야 뭐 똑같아요. 나쁜 기타를 치나 좋은 기타를 치나. 그래서 제가 레이저 컨트롤러를 안 사는 거예요. 레이저의 컨트롤러 사죠? 네. 그럼 게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사실 레이저 컨트롤러 있거든요. 네. 대신 그 사실을 숨기죠. 늙으니까 게임을 못 하거든요. 뭐지? 결국 있네요. 결국 장비는 사도 돼요. 네. 아니 근데 사도 되지만 그만큼의 이제 돈을 쓰는 보람이 없다 이거죠. 내가 잘 쳐야 이거를 그래도 내가 잘 쳐서 좋은 악기를 사서 이게 이런 게 좋네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못 치는 사람은 그 좋은 악기 사봐야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비싼 걸 사서 못 쳐도 경선의 결승까지는 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무튼 제 레벨에 맞는 악기는 에피폰인 것 같다. 네. 노동절 주간에 평일 시사 아저씨와 함께 했습니다. 못 알아들은 얘기는 김민하 공화국으로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시사 아저씨와 함께 물러갑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예전에는 야권 동네였던 서초구 이야기로 신선 소장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